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3부 이해받지 못한 말들. 챕터 5 이해받지 못한 말들의 조그만 어휘집. 연속 168페이지. 행렬.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는 해결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모가 당신에게 교회에 가라고 강요한다면 아무 정당, 공산주의, 트로츠키주의, 마오쩌둥주의 등등에나 가입해서 복수를 한다. 그런데 사비나의 아버지는 처음에 그녀를 교회에 보냈다가 뒤이어 겁을 내고 청년 공산당에 억지로 가입시켰다. 그녀는 5월 1일 노동절 행진에 참가했다. 그녀 뒤에 있는 여자가 구령을 붙여주고 일부러 그녀 뒤를 바짝 따라 걸었지만 그녀는 도무지 발을 맞출 수 없었다. 그리고 노래를 해야만 했는데 가사를 전혀 몰랐던 그녀는 입만 벙긋거렸다. 그런 모습을 동료들이 눈치채고 그녀를 고발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모든 행진을 끔찍하게 혐오했다. 프란츠는 파리에서 공부를 했고 재능이 뛰어나서 20살 때부터 과학자의 출세 기회를 보장받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대학 연구실, 공공 도서관, 그리고 두서너 대형 강의실 벽 안에서 일생을 보내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그는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집을 뛰쳐나와 거리로 나서듯 그의 삶으로부터 나오고 싶었다. 그가 아직 파리에 살던 시절, 그는 기꺼이 시위 행렬에 참여했다. 뭔가를 기념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에 대해 항의하고 혼자 있지 않고 밖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좋았다. 생제르맹 거리나 레피블릭 거리에서 마스티유 광장까지 길을 가득 메우고 북적거리는 행렬에 그는 매료되었다.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군중은 유럽과 그 역사의 이미지로 보였다. 유럽은 하나의 대장정이다. 혁명에서 혁명으로, 전투에서 전투로 이어지며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장정. 나는 이를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란츠는 책에 파묻힌 그의 삶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현실적 삶, 다른 남자들 혹은 다른 여자들과 나란히 걸으며 느끼는 접촉, 그들의 환호 소리를 희구했다. 그가 비현실적이라 판단했던 것, 도서관에 고립된 그의 연구 생활이 그의 현실이며 그가 현실이라 간주했던 시위 행렬은 하나의 볼거리, 춤, 축제, 달리 말하면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는 데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사비나는 학창시절 대학 기숙사에 살았다. 5월 1일 이른 아침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진을 위해 직결지로 가야만 했다. 당에서 수고비를 받는 열성 학생 당원은 한 사람도 불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숙사 건물이 완전히 비었는지 확인했다. 사비나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 한참 후에나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주 멀리서 행진곡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소라 껍데기 속에 숨어서 적대적 세계의 떠들썩한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보헤미아를 떠난 지 1, 2년 뒤 소련 침공 1주년이 되는 날 그녀는 우연히 파리에 있었다. 그날 항의 시위가 있었고 그녀는 그 시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 프랑스인들이 주먹을 치켜들고 소련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슬로건을 외쳤다. 그 슬로건이 마음에 들었으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입을 맞추어 구호를 외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놀랐다. 그녀는 시위 대열 속에 단 몇 분밖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체험을 프랑스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점령당한 너희 나라를 위해 투쟁하고 싶지 않다는 소리야? 그녀는 공산주의, 파시즘, 모든 점령, 모든 침공은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악을 은폐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 악의 이미지는 팔을 치켜들고 입을 맞춰 똑같은 단어를 외치며 행진하는 사람들의 대열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에게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어색해하며 말을 딴 데로 돌렸다. 뉴욕이 아름다워. 그들은 함께 오랫동안 뉴욕을 거닐었다. 환상적인 경치 사이로 꾸불꾸불 이어진 오솔길을 걷는 것처럼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구경거리가 바뀌었다. 젊은 남자 하나가 인도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예쁜 흑인 여자가 나무에 기대 졸았다.
검은 정장 차림 남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양 악단을 지휘하듯 손을 내저으며 길을 건넜다. 분수의 수반에서 물이 졸졸 흘렀고 그 주위에 석궁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흉측하게 생긴 붉은 벽돌집 벽을 타고 철제 사다리가 달려 있었고 이 집들은 너무 추한 나머지 그 추함 때문에 아름다워 보였다. 그 벽돌집 아주 가까이에 거대한 유리 마천루가 우뚝 솟아있고 그 뒤로 탑, 회랑, 금빛 기둥이 있는 조그만 아라픈 궁전이 꼭대기에 있는 또 다른 건물과 이어졌다. 그녀는 자기 그림들에 대해 생각했다.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림이었다. 공사 중인 높다란 용광로와 그 배경의 석유등 하나, 낡은 유리갓을 쓴 또 다른 전등이 황량한 늪지대 위로 가느다란 빛을 내뿜고 있었다. 프란츠가 말했다. 유럽의 아름다움에는 항상 의도성이 깃들었지. 항상 미학적 의도와 장기적 안목을 짓는 계획이 있었어. 이 계획에 따라 고딕 성당 혹은 르네상스 도시를 세우려면 수세기가 걸렸지. 뉴욕의 아름다움은 그 뿌리가 아주 달라. 비의도적 아름다움이지. 종류동굴처럼 인간의 의도 없이 태어난 거야. 흉측한 형태가 어떤 계획도 없이 우연히 다른 형태들과 뒤섞이며 그 뒤섞임 속에서 불쑥 마술적 시의 광채를 발산하는 거지. 사비나가 말했다. 비의도적 아름다움. 물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실수에 의한 아름다움이라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아름다움이 잠깐이나마 존재할 수 있을 테지만 그건 실수 때문이지. 실수에 의한 아름다움이란 미의 역사에서 마지막 단계야. 그녀는 정말 성공적이었던 그녀의 첫 번째 그림을 떠올렸다. 실수로 붉은 물감이 흘러내리던 그림. 그렇다. 그녀의 작품들은 실수의 아름다움 위에 구축된 것이고 뉴욕이야말로 그녀 그림의 은밀하고 진정한 조국이었다. 프란츠는 말했다. 인간의 계획에서 탄생해 너무 엄격하고 너무 손때가 탄 아름다움보다 뉴욕의 비의도적 아름다움은 훨씬 풍부하고 훨씬 다양할 거야. 하지만 더 이상 유럽식 아름다움이 아닌 거지. 우리에겐 낯선 세상이야. 뭐라고? 어쨌거나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할 구석은 있다는 것일까? 아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뉴욕의 아름다움이 지닌 낯섦에 사비나는 광적으로 매료되었다. 그 낯섦은 프란츠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에게 유럽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사비나의 조국. 사비나는 미국에 대한 프란츠의 거부감을 이해한다. 프란츠는 유럽의 화신이다. 그의 어머니는 빈 출신이고 아버지는 프랑스인이다. 그리고 그는 스위스 사람이다. 프란츠는 사비나의 조국을 좋아한다. 그녀가 체코와 보헤미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감옥, 박해, 거리의 탱크, 망명, 시위전단, 금서, 금지된 전시회 같은 단어를 말하면 그는 향수를 동반한 이상한 부러움을 느끼곤 했다. 그는 사비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어느 날 한 철학자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관념에 불과하다는 글을 쓰면서 나를 거의 있을 법하지 않은 소크라테스라고 불렀어. 나는 지독한 모욕감을 느껴 분노에 차서 그에게 답장을 썼지. 이 우스꽝스러운 일화가 내가 겪은 가장 심각한 갈등이었어. 내가 당시 내 인생은 드라마틱한 가능성들 중에서 최대치에 도달한 거지. 우리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척도에 따라 사는 거야. 내 인생에 들어온 당신은 마치 난쟁이 왕국에 온 걸리버 같은 존재였지. 사비나가 반박했다. 갈등, 드라마, 비극에는 아무런 뜻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그러므로 그것들은 존경도 존중도 받을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은 프란츠가 묵묵히 해내는 연구다. 프란츠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유한 사회에서는 손으로 일할 필요가 없고 정신적 활동에 몰두하지. 대학도 점점 많아지고 그에 따라 학생도 많아져.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논문 주제가 있어야 해. 그런데 어느 것에 대해서나 논문을 쓸 수 있으니 주제는 무한대로 널려 있어. 그렇게 해서 써낸 원고 문치는 자료실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것은 무덤보다도 쓸쓸하지. 만성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수한 저작물, 문장의 눈사태, 양의 광적인 팽창 속에서 정작 문화는 실종되지. 당신 나라에서 금서가
된 단 한 권의 책이 우리는 대학들의 토에는 단어 수억 개보다 훨씬 의미 있어. 프란츠가 모든 혁명을 동경하는 이유를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때 그는 쿠바에 공감했고 다시 중국에 공감했으나 그들 체제의 잔인성에 역겨움을 느껴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런 무게도 없고 생기도 없는 언어의 바다뿐이라고 스스로 쓸쓸하게 인정하고 말았다. 그는 제네바, 시위라고는 없는 제네바에서 교수가 되었고 일종의 체념 속에서 여자들도 없고 승진도 없는 고독 속에서 조금은 좋은 평판을 받은 학술 서적을 몇 권 발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성모 발현처럼 사비나가 솟아났다. 혁명에 대한 환상은 오래전에 시들었으나 그가 혁명에 있어서 가장 찬탄했던 것이 잔존하는 나라에서 그녀가 온 것이다. 삶의 위험, 용기, 죽음의 위협 같은 웅장한 규모로 판가름이 나는 곳. 사비나는 그에게 인간 운명의 위대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녀 나라의 고통스러운 드라마가 투명하게 드러났기에 그녀는 한결 아름다웠다. 아, 사비나는 이 드라마를 사랑하지 않았다. 감옥, 박해, 금서, 점령, 장갑차 같은 단어는 그녀에게 모든 낭만적 향기가 빠져버린 추한 단어들이다. 그녀 고향에 대한 아련한 향수처럼 그녀의 귓가에 부드럽게 울리는 유일한 단어. 그것은 공동묘지였다. 공동묘지. 보헤미아의 공동묘지는 정원과 비슷하다. 무덤은 잔디와 생생한 빛깔 꽃들에 덮여있고 초라한 비석들은 짙은 푸른 나뭇잎 속에 숨어있다. 저녁나들 공동묘지는 불 켜진 자그마한 초로 가득 차서 죽은 자들이 유치한 무도회를 여는 것만 같다. 그렇다. 유치한 무도회였다. 죽은 자들은 아이들처럼 순진무구하기 때문이다. 삶이 잔인했기에 공동묘지에는 항상 평화가 감돌았다. 심지어 전쟁 동안 히틀러 시절, 스탈린 시절 모든 점령 기간 중에도 그녀는 울적해질 때면 자동차를 타고 프라하를 멀리 벗어나 그녀가 좋아하는 공동묘지를 산책했다. 푸르스름한 언덕배기에 있는 시골 공동묘지는 요람처럼 아름다웠다. 프란츠에게 공동묘지는 뼈다귀와 돌덩어리의 추악한 하차장에 불과했다. 챕터 6. 누구도 나를 결코 차에 태우지 못할걸. 교통사고를 당할까봐 너무 두려워.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는다 해도 남은 생애 동안 불구로 살아야 하잖아. 목각을 하다가 자칫 자를 뻔했던 검지를 무심코 쥐면서 조악가는 말했다. 의사들이 기적적으로 살려냈던 손가락이었다. 천만에. 마리 클로드가 당당히 외쳤다.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신났어. 병원에 있을 때만큼 기분 좋았던 적이 없었어. 한잠도 잘 수 없어서 밤낮으로 줄곧 독서를 했지. 모든 사람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런 시선을 즐기는 것이 역력했다. 프란츠는 그녀의 말에 역겨움, 그 교통사고 이후 그의 부인은 극도로 우울증에 빠져 쉴 새 없이 불평을 늘어놓았다를 느끼면서 일종의 감탄, 자신이 체험한 모든 것을 변모시키는 마리 클로드의 모습은 그녀가 존중받을 만한 생명력을 지녔다는 증거다. 또 뒤따랐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가 모든 책을 주간용과 야간용 이렇게 두 범주로 분류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병원에서였어. 사실 낮을 위한 책이 따로 있고 밤에만 읽을 수 있는 책이 따로 있어. 모든 사람들이 감탄 섞인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조악가만은 손가락을 쥐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마리 클로드는 그 사람을 돌아보았다. 당신이라면 스탕다를 어느 범주에 넣겠어? 조악가는 건성으로 듣다가 어색한 표정으로 어깨만 한번 으쓱했다. 그의 곁에 있던 미술평론가는 자기 생각에는 스탈당이라면 낮을 위한 독서라고 선언했다. 마리 클로드는 고개를 내저으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만에, 절대로 아니야. 뭘 모르는군. 스탕달은 밤의 작가야. 프란츠는 사비나가 등장할 순간만을 생각하며 주야간용 예술에 대한 토론을 아주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리 클로드가 그녀의 개인 화랑에서 전시회를 연 모든 화가와 조각가를 위해 개최한 이 칵테일 파티 초대에 응해야 할지 아닐지 며칠 동안이나 숙고했더랬다. 사비나는 프란츠와 사귄 뒤로부터 그의 부인을 피해 다녔다.
그러나 들킬 것이 두렵긴 하지만 파티에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덜 수상할 거라고 결론지었다. 입구 쪽으로 힐끗힐끗 눈길을 주는 동안 살롱 건너편에서 18살 난 그의 딸 마리안의 목소리가 지치는 기색 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들렸다. 그는 부인이 주도하던 모임을 빠져나와 딸이 대화를 압도하는 모임 쪽으로 갔다. 한 사람은 소파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서 있으며 마리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프란츠는 거실 반대편 끝에 있는 마리클로드도 머지않아 양탄자 위에 앉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당시에 손님들 앞에서 바닥에 앉는 것은 자신이 자연스럽고 긴장이 풀렸으며 진보적이고 사회적이며 파리 스타일을 의미했다. 마리 클로드가 아무 곳에서나 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프란츠는 종종 그녀가 담배를 사러 갔다가 담배 가게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을 보지 않을까 두려웠다. 요새는 어떤 작업을 하세요, 알랑? 마리아는 그녀 바로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 물었다. 순진하고 정직한 알랑은 화랑 주인의 딸에게 진지하게 대답하고자 했다. 그는 사진의 유화를 조합하는 자신의 새로운 기법을 그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세 문장도 말하기 전에 마리아는 휘파람 소리를 냈다. 정신을 집중하여 천천히 말하던 화가는 휘파람 소리를 듣지 못했다. 프란츠는 속삭였다. 왜 휘파람을 불었는지 말해줄래? 나는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그의 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같은 무리에 있던 두 남자는 실제 앞으로 다가올 프랑스 선거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대화를 이끌어야만 한다고 느꼈던 마리아는 이탈리아 서정 오페라단이 로시니의 오페라를 공연할 예정인 그랑 테아트르에 다음 주에 갈 것인지 두 남자에게 물었던 것이다. 화가 알랑은 자신의 새로운 회화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찾으려고 고집했고, 프란츠는 그의 딸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그는 오페라에 가면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주연 배우가 얼마나 멋진데. 정말 끝내주는 미남이에요. 2번이나 봤는데 그 후로 그 남자한테 홀딱 반했어. 마리아는 앉은 채로 아버지의 배를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프란츠는 딸이 엄마를 끔찍할 정도로 빼닮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왜 그를 닮지 않았을까 절망적이다. 그녀는 그를 닮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마리클로드가 이 화가, 저 화가, 이런 가수, 저런 작가, 이런 정치인, 심지어 한 번은 사이클 선수에게 홀딱 반했다는 선언을 그녀로부터 수백 번 들었던 터다. 명백하게 도웨이 디너 파티나 칵테일 파티에 쓰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녀가 20년 전 여차하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며 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 가끔 떠오르곤 했다. 바로 그 순간 사비나가 들어왔다. 마리클로드가 그녀를 맞이하러 갔다. 딸은 여전히 로시니에 대한 대화를 계속했지만 프란츠의 귀는 두 여자가 나누는 말에만 열려 있었다. 점잖은 환영의 말이 몇 마디 오고 간 후 마리클로드는 사비나가 목에 건 도자기 목걸이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는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예요? 흉측해라. 프란츠는 이 문장에 귀가 솔깃해졌다. 공격적인 어투는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곧이어 낭랑하게 울린 웃음소리는 목걸이는 싫어도 사비나에 대한 그녀의 우정은 변함없음을 나타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마리클로드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의 일상적 어투는 아니었다.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내가 보긴 진짜 흉해요. 그 목걸이는 걸지 마세요. 연이어서 마리클로드는 큰 목소리로 반복했다. 예쁘건 추하건 간에 보석이 그의 부인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다는 것을 프란츠는 알았다. 그녀가 추하게 보려고 한다면 추한 것이고 예쁘게 보면 예쁘다는 그런 식이었다. 그녀 친구들이 보석은 가타부타 말할 것 없이 예뻤다. 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첨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제2의 천성이었던지라 그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감춰두곤 했다. 그렇다면 사비나가 손수 만든 보석을 추하게 보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돌연 프란츠에게 그 이유가 명백해졌다. 사비나의 보석이 흉하다고 클로드가 말한 이유는 그녀가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마리클로드는 사비나에게 그녀의 보석이 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런 선언을 한 것이다.
지난해 사비나의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래서 마리 클로드는 사비나의 환심을 사려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사비나야말로 마리 클로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사비나의 태도에는 그러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 프란츠는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다. 마리 클로드는 이 기회에 사비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둘 사이 진정한 역학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챕터 7. 이해받지 못한 말들의 조그만 마지막. 오래된 암스테르담 교회. 한쪽에는 집들이 있었고 백화점 진열장을 닮은 커다란 1층 창문을 통해 창녀들의 개딱지 같은 방이 보였다. 여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진열장을 마주보고 베개가 달린 조그마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건태에 빠진 뚱뚱한 고양이 같았다. 길 건너편에는 14세기 고딕 양식의 거대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창녀의 세계와 신의 세계 사이에는 두 왕국을 나누는 강물처럼 매캐한 오줌 냄새가 깔려 있었다. 내부에 남은 옛 고딕 양식이라곤 넓다란 담, 기둥, 궁융, 그리고 창문이었다. 벽엔 그림 하나도 걸려있지 않았고 조각은 어디에도 없었다. 교회는 체육관처럼 텅 비어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조그마한 연설대가 서 있는 소형 연단을 중심으로 커다란 사각형 모양으로 정렬된 중앙의 의자뿐이었다. 의자 뒤에는 목재 별석이 있었다. 도시 부유층 가족을 위한 특별석이었다. 의자와 별석은 벽면 형태와 기둥 배치 상태에 대한 배려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는 듯 배열되어서 마치 고딕 양식 건축물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과 경멸을 드러내놓고 표시하는 것 같았다. 지금으로부터 수세기 전 칼뱅주의에 입각한 신앙심에 따르면 교회란 기도하는 신들을 눈과 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밖에는 없는 단순한 창고에 불과했다. 프란츠는 들떴다. 이 거대한 홀을 역사의 대장정이 가로질러 갔단 것이다. 사비나는 공산주의 혁명 이후 보헤미아의 모든 성이 국유화되고 직업훈련소, 양로원 또는 마곡간으로 개조되었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그녀는 그런 마곡간 중 하나를 방문했더랬다. 벽에는 쇠사슬이 달린 갈고리가 걸려있고 거기에 매인 암소들은 암탉들이 뛰어다니는 성당을 창문 너머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프란츠는 말했다. 이 공허가 매력적이군. 재단, 조각, 그림, 의자, 소파, 양탄자, 책들을 쌓아뒀다가 어느 순간 식탁에 빵 부스러기를 씌워버리듯 모든 것을 씌워버리는 해방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야. 이 교회를 휩쓸어버린 헤라클레스의 빗자루를 상상할 수 있겠어? 사비나는 목재 별석을 가리켰다. 가난한 사람들은 서 있었고 부자들은 별석에 앉았어. 하지만 은행가와 가난한 사람을 연결하는 다른 무엇이 있었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증오심이야.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이지? 라고 말하고는 프란츠는 문득 최근 부인과 함께 참석해야만 했던 전시의 개막식을 떠올렸다. 연설가 말들이 무성했던 무한한 허영심, 문화의 허영심, 예술의 허영심. 그녀가 청년 노동대에서 일하던 학창 시절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던 경쾌한 행진곡에 마음속으로 독을 품었던 그녀는 어느 일요일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숲속을 수 킬로미터 달려 골짜기에 파묻혀 있는 이름 모를 조그마한 마을에 멈췄다. 교회 벽에 오토바이를 기대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미사를 올리는 중이었다. 그 당시의 종교는 공산주의의 박해를 받았고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를 피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노인들뿐이었는데 그들은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죽음만을 두려워했다. 사자가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한 구절을 말하면 사람들은 뒤를 이어 입을 모아 이를 대받았다. 위령 기도였다. 경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순례자처럼 삶과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었다. 그녀는 한 구석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지 음악을 듣기 위해 가끔 눈을 감았고 그러다가 다시 눈을 떴다. 그녀 머리 위에 푸른 궁융이 보였고 그 궁융 위에는 커다란 황급빛 성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이 교회에서 예기치 않게 만난 것은 신이 아니라 아름다움이었다. 이 교회와 위런 귀도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녀가 소란스러운 노래 속에서 며칠을 보내던 청년 노동대와 비물질적으로 유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임을 그녀는 잘 알았다. 미사는 마치 배반당한 세계처럼 느닷없이 음성적으로 그녀에게 나타났기에 아름다웠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름다움이란 배반당한 세계라는 것을 알았다. 그 아름다움이란 박해자들이 실수로 어딘가에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만 만날 수 있다. 아름다움은 노동절 행렬의 배경 뒤편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배경이 그려진 화폭을 찢어야만 한다. 교회에 매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라고 프란츠가 말했다. 그를 열광케 한 것은 기독교도 금욕주의도 아니었다. 다른 어떤 것, 사비나의 면전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아주 개인적인 그 무엇이었다. 헤라클레스의 빗자루를 들고 그의 삶으로부터 마리클로드의 전시회 개막식, 마리안의 가수들, 회의, 학술회, 공원 연설, 공허한 말들을 쓸어버리라고 부추기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암스테르담 교회의 커다란 빈 공간은 마치 자신의 해방 이미지인 것처럼 보였다. 힘. 그들이 사랑을 나눴던 수많은 호텔 중 한 침대에 누운 사비나는 프란츠의 품에서 장난을 했다. 기막혀. 당신 근육이 멋진데. 이 칭찬에 프란츠는 기뻤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있던 무거운 떡갈나무 의자를 발로 걸어 천천히 들어 올렸다. 동시에 사비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도 겁낼 필요 없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 왕년에 유도 챔피언이었거든. 그는 의자를 떨어뜨리지 않고 팔걸이를 수직으로 세우는데 성공했다. 사비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아니 기분 좋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프란츠는 강하다. 그러나 그의 힘은 오직 외부로만 향한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약하다. 프란츠의 허약함은 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프란츠는 사비나에게 결코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예전 토마시처럼 바닥에 거울을 놓고 나체로 걸어 다니라는 다니라고 명령하진 않을 것이다. 그에게 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명령할 힘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폭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 유재석 사랑이란 폭력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사비나는 의자를 찢겨들고 방을 서성이는 프란츠를 보았다. 그것이 그녀를 그로테스크하게 보였고 그녀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찼다. 프란츠는 의자를 내려놓고 그 위에 앉아 사비나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강하다는 것이 불쾌한 건 아니지만 이런 근육이 제네바에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나는 이런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는 거지. 공작 깃털인 셈이야.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어. 사비나의 울적한 상념은 계속되었다. 만약 그녀에게 명령을 내리는 어떤 남자가 있다면, 누가 그녀를 지배하려 들었다면 얼마 동안이나 그녀는 그것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 채 5분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 적당하지 않다. 강한 남자나 허약한 남자 모두. 당신의 힘을 가끔 내게 쓰지 않는 이유가 뭐야? 사랑한다는 것은 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라고 프란츠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비나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이 말은 아름답고 진실하다. 둘째, 이 말 때문에 프란츠는 그녀의 에로틱한 삶에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진리 속에서 살기. 이것은 카프카가 어느 일기 혹은 편지에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프란츠는 정확히 어디에서였는지는 더 이상 기억하지는 못했다. 그는 이 표현에 반했다. 진리 속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부정적 정의는 쉽다. 거짓말하지 않기, 본심을 숨기지 않기, 아무것도 감추지 않기다. 그는 사비나와 사귀는 일의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부인에게 있지도 않은 암스테르담 학회나 마드리드 총회를 둘러댔고 사비나와 함께 제네바 거리를 산책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거짓말하고 본심을 감추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은 그런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반에서 1등을 하다가 마침내 학교를 빼먹기로 결심했을 때처럼 쾌적한 짜릿함을 느꼈다. 사비나에게 있어 진리 속에서 산다는 거나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중 없이 산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행위의 목격자가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좋건 싫건 간에 우리를 관찰하는 눈에 자신을 맞추며 우리가 하는 그 무엇도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군중이 있다는 것, 군중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거짓 속에 사는 것이다. 사비나는 작가가 자신의 모든 은밀한 삶, 또한 친구들의 은밀한 삶까지 까발리는 문학을 경멸했다. 자신의 내면성을 상실한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고 사비나는 생각했다. 또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도 괴물인 것이다. 그래서 사비나는 자신의 사랑을 감춰야만 한다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진리 속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프란츠는 모든 거짓의 원천이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분리에 있다고 확신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모습과 공적인 삶 속에서의 모습은 별개다. 프란츠에게 있어서 진리 속에서 살기란 사적인 것과 공개적인 것 사이에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아무것도 비밀이 아니며 모든 시선에 열린 유리집 속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던 앙드레 브루통의 구절을 즐겨 인용했다. 그의 부인이 사비나에게 목걸이가 흉측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계속해서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사비나를 두둔해야만 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은밀한 애정관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칵테일 파티 다음 날 그는 사비나와 로마에서 이틀을 보내야만 했다. 목걸이가 흉측하네요 라는 말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그의 부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다. 그의 눈에 항상 비친 그런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다. 요란스럽고 힘찬 그녀의 불굴의 공격성을 보고 난 후 그는 결혼 생활 23년 동안 줄기차게 간직했던 선의의 정에서 벗어났다. 암스테르담 교회 내부의 커다란 공간을 떠올리자 그 빈 공간이 그에게 불러일으키는 이해할 수 없는 묘한 열정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마리클로드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가방에 짐을 꾸리는 중이었다. 그녀는 어제 초대 손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녀가 들었던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지하는가 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랄한 어투로 비난하기도 했다. 프란츠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로마 학술대회라는 것은 있지도 않아.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왜 가는 거야? 그가 대꾸했다. 9달 전에 애인이 생겼어. 나는 그녀를 제네바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여행을 했던 거야. 당신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이 나은 것 같아. 첫 마디를 내뱉는 그는 두려웠다. 처음에 가졌던 용기가 사라졌던 것이다. 자신이 말이 그녀에게 가했으리라 생각되는 절망의 빛을 마리클로드의 얼굴에서 읽지 않으려고 그는 눈길을 돌렸다. 짧은 침묵 후 그에게 이런 말을 들렸다. 그래, 나도 미리 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그녀의 어투는 단호했고 프란츠는 눈길을 들었다. 마리클로드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은 모습이었다. 낭낭한 목소리로 목걸이가 흉측하네요 라고 말하는 여자와 그녀는 여전히 닮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9달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배짱이 있으니 상대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겠지? 그는 마리클로드를 목욕하지 않고 그녀에게 내재된 여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더랬다. 그런데 마리클로드에게 내재된 그 여자가 어떻게 변했는가? 달리 말하자면 그가 부인을 보면서 연상했던 어머니의 이미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의 어머니, 슬프고 상처받고 짝짝이 구두를 신고 살았던 그의 엄마는 마리클로드로부터 사라져버렸다. 아니,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마리클로드는 한 번도 그 어머니와 같지 않았다. 그는 갑작스레 치미는 증오심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에게 숨겨야만 할 어떤 이유도 없어 하고 그가 말했다.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누가 그녀의 라이벌이라는 것을 안다면 틀림없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비나의 이름을 말했다. 잠시 후 그는 공항에서 사비나를 만났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는 점점 더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는 9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시 진실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